인사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도 좋은데요? 발랄하게. 네,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시설운동 15주년 시설 폐지 기념 특별 대담회 사회를 맡은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입니다. 제가 방금 탈시설운동 15주년이라고 했는데 올해가 드디어 저희 프리의 산하 향유의 집이 시설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얼마 전에 도란도란도 시설을 폐지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설 폐지의 아주 특별한 두 케이스, 향유의 집과 도란도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총 3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부는 2007년 서감재단 비리척결 투쟁을 시작으로 15년 만에 시설을 폐쇄하게 되는 향유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2부는 도란도란 시설 폐지 과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란도란은 특히 노동자분들이 중심이 돼서 탈시설 자립 지원을 하게 돼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부는 이 두 시설에서 탈시설 하신 당사자 두 분과 조력자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이제 4월에 곧 시설을 폐쇄하게 될 저희 향유의 집 원장님과 공익법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여기 옆에 두 분이 나와 계세요. 우선 두 분 인사하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향유의 집 원장을 맡고 있던 정재원입니다. 향유의 집은 과거 우리 그 역사적 그 의미가 있는 88 올림픽 때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가 88 올림픽을 위해 그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거주지를 경기도 현재 있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하게 된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뭔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불황인 퇴치 작업하고도 역사가 일정 정도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슷한 흐름입니다. 또 그 옆에 저희 이사장님 김정아 이사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소개랑 향유 프리의 법인에 대한 소개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엘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그리고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활동가입니다. 본직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발바닥 행동의 활동가인데요. 제가 2018년부터 이 프리엘이라고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2007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비리와 인권 침해들이 공익제보가 되면서 2008년도에 그 해당 그 행위자들이 다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임시이사회가 구성돼서 이제 법인이 운영이 되다가 2014년부터 정의사 체제로 바뀌면서 탈시설을 추진해 온 법인입니다. 지금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3곳과 보호 장애인 직업정원 훈련시설과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름은 서감재단. 그런데 이제 임시이사회, 새로운 이사회가 들어가서는 프리엘 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했죠. 그래서 두 곳이 다른 곳인 줄 아는데 이름만 바꿨지 같은 법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비마이너도 네. 그 탈시설 하는 과정들을 되게 열심히 취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 향유의 집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 자립생활 과정만 15년이 걸렸잖아요. 그 뭐 비리척결 투쟁을 포함해서 그 과정에서 거주인 탈시설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옆에서 어떠셨어요?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더 오래되지만은 2014년부터 자립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체계화되고 지속적인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의 1차 결실이 2016년 중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1차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좀 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그 작업 시간을 가지면서 2018년도에는 향유의 집 거주 이용인의 삶 질 향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입주민들이 지원주택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 이주하셨고 2021년 1월 20일 향유의 시설 폐지 신청을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의 변화에 대한 핵심 저희가 과제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있고 또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시설에서의 지원주택으로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단계를 나눴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입주 전과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 그런 살피면서 입주 전에 어떤 일들을 어떤 과제를 우리가 수행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계속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시행착오라는 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삶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파생되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핫 이슈가 된 사람 중심 계획 그 부분을 시설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맞춰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다듬고 입주 후까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에 우리가 정성을 들였습니다. 지원주택 입주 후의 과정에 대한 부분도 시설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을 크게 단계별로 좀 나누면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에 좀 시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증명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그 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의 일환으로서 한겨레 신문과 같이 공조해서 시설에서의 삶과 지역사회의 단독주택에서의 삶에 대한 비교, 연구 분석을 해서 그것을 기사화했고 또한 입주자와 보호자, 직원 대상으로 지원주택이란 새로운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혼자 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주택에 대한 그 편의시설, 다시 말하면 주택에 대한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삶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그리고 편의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참여를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내부적으로는 시설에서 반평생을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관계라든지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펴주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런 자립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아마 단계별로 볼 때는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신청이라든지 계약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개별 서비스에 대한 계획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가시면은 그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서비스 연계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다 같이 공유해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 지금까지 시설에서는 살림살이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각자의 필요한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자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살림살이를 준비해서 퇴소하고 지원주택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원주택이 무엇인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좀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지원주택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탈시설화 정책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주택이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뭐 또 하나의 시설처럼 자꾸 아니면 그룹홈처럼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원주택은 그런 단계보다는 더 상위 개념 그리고 평이하게 우리들과 같은 모습 같은 환경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자유와 하고 싶지 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확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또한 나한테 필요한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저렴한 공급주택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토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그런 게 또한 지원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편의시설은 사진으로 보는 게 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료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2018년 5월 달에 갔을 때 1인실에 12명, 2인실에 30명, 3인실에 12명, 체험홈에 6명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시설에서 1인실이 있다. 그리고 1인실이 비율이 20%가 넘는다. 상당히 좋은 환경처럼 보여지고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시설입니다. 그게 지원주택으로 바뀌면서 단독형 세대로 27주택, 그 다음에 쉐어형 가구 2인 공동생활입니다. 그 8주택, 8주택이 변화의 모습으로 갖추게 됐습니다. 총 저희가 60명 중에 지원주택으로 43명이 이주하셨고 자가나 전원과 사망해서 17분이 이주를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지원주택 입주 현황이 당초 처음 계획은 향유지 전체를 잘 준비해서 탈시설화의 어떤 단계의 과정을 만드는 게 계획이었지만은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진행 과정 속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019년 12월 2일 19분이 탈시설에서 지원주택을 유지했고 그 다음 2차 2020년 9월 24일 9분 3차 2021년 3월 3일 15분이 자유와 권리를 찾아서 서울형 지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간 지역은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 동대문구, 강동구로 좀 이렇게 많은 환경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어떤 진행이 됐습니다. 지원주택 탈시설화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좀 어려운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함, 그 다음에 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하신 장애인분들이 그 반응이었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받을 때는 그 처음에 제가 가기 전부터 좀 굴절된 정보가 그분들이 접해서 현재의 생활 터전에서 쫓겨난다, 쫓아내는 거다 하는 좀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거는 장애인분이나 종사자나 똑같이 그런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시간을 그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뭘까 하는 것을 살폈을 때 주거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왜일까, 뭘까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한 개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런가를 깊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반평생 거의 전 생애를 시설이라는 그 공간에서의 삶 속에 있다 보니 그 받아들이는 문화와 생활의 어떤 폭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갖춰지다 보니 그걸 벗어나면은 그게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분들한테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지 않은 것을 겪지 않았던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도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에 대한 부분, 부족한 것에 대한 부분과 또한 정확한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부적절한 어떤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또한 그런 결과가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보호자들의 반대는 거주시설에서의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녀들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또한 24시간 돌봐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거에 대한 그 불편한 오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수동적인 자세, 그리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자기 존재감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말로는 자기 결정이니 자기 주장이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조금 가슴 아프게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종사자들도 탈시설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오로지 시설 폐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는, 그래서 선후를 뒤집어서 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기보다는 알려고 들지 않는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들이, 반대하는 행동이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행복 추구권과 진정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인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지 않아야 됐나. 진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은 요즘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자기 결정권이 뭘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리엘 법인 산하는 탈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가끔씩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시설이나 법인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깊지 않고, 또한 종사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탈시설을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다기보다는 좀 기대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게 근데 지원주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에 제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건 거주시설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 상위된 개념인 거고, 더 업무적인, 그 다음에 역량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그런 계획 사업인데, 현재 그 지원주택에 대한 종사자 처우나 배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앞선 모델을 우리가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관리 운영하는 지원하는 종사자가 약하다, 좀 이렇게 편성이 될 때는 효과를 딱 제대로 내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지원주택의 기능과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주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으로서 제가 생각한 게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라는 말도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할 정도로 요즘은 해석은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이 탈시설을 해서 지금 그 향유의 집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 폐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 주위에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그래서 다시 그걸 생각해 볼 때, 장애 초기 진단 때는 치료와 관리 대상이 되지만 장애를 갖고 생활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치료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적응과 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그런 부분들의 단계를 지나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향유의 집을 탈신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과 또한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원장님께서 2018년 3월부터 원장을 5월 1일부터 원장을 하셨으니까 이제 딱 거의 3년이 되어 가시네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원장님께서는 이 탈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해, 이거는 놓치고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어떤 가치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 탈시설을 어떻게 그 만들어내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지원주택이 최적화된 모델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주택이라는 그 시스템은 앞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큰 변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전개해야 되는 이런 그 시점에 지금 도달했다. 이제 좀 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든 다 같이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우리가 좀 보고 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모든 분들이 삶의 존중을 받는 사회,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게 또한 사회복지의 앞으로의 과제가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진일보된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각도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변혁적인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는 들려서 뭔가 사회복지가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하는 영역이라면은 탈시설이야말로 사회복지의 가장 최정점인가요? 네, 현재 제가 보고 배운 거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최고봉은 탈시설이다. 예. 네, 이제는 그 향유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향유의 집 법인 이사장님이 발바닥 행동 활동가시죠. 네. 탈시설 외치는 사람이 이사장인 이상한 이사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김정아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사장이 된 발바닥 행동의 활동가이면서 프릴 대표이사 김정아입니다. 네, 이 법인이 이제 비리랑 인권 침해가 막 터졌던 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구성된 이사들은 다 어떤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이 그러니까 비리와 인권 침해를 넘어서서 이제 이사회에서 해야 될 미션이 뭐냐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탈시설과 인권,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사회의 어떤 마음이 모아졌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탈시설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사를 하다가 대표이사 자리까지 이제 책임을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더 제가 가진 어쨌든 탈시설 운동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탈시설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진짜 탈시설이 이제 네. 이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때 필요한 게 아주 구체적인 제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마로니에 농성, 마로니에 8인으로 대표되는 그분들이 막 열심히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 자립생활 주택이라는 제도를 획기적으로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앞서서 원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원주택까지 만들어낸 성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없던 걸 만들어내는 아주 개발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자님이 이걸 물어볼 줄 알고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고발했던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법인은 1981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곽으로 쫓겨났고,
서울에 관할 시설 중에 18개가 지금 서울시 내에 있지 않고 관외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다 대형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황인에 대한 어떤 사회정화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 속에서 장애인 시설도 정말 억울하게 서울시 바깥으로 이제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2007년도에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면서 공익제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거기 일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공익제보를 하셨고, 그 내용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하면서 설립자와 그 일가들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이제 그렇게 이사회가 구성이 될 수 없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 근데 우리가 흔히 관선이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임시이사가 구성돼서 이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임시이사회에 사실은 그 비리에 연루됐던 구법인의 이 관련된 사람들이 임시이사회에 처음에는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사회가 그때 그 시절은 이사회를 보통 5명을 구성하는데 그때는 13명까지 이사회가 늘어서 표 하나 가지고 그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과거의 비리로부터 완전히 단절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임시이사회가 운영이 됐었죠. 그때 이제 그걸 문제제기했었던 그런 비리와 싸웠던 당사자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비리를 고발해서 감옥에 보냈지만 나의 권리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 그게 지금 탈사 정책의 상징적인 그 투쟁인 마로니의 8인의 투쟁. 지금 아마 이렇게 화면에 준비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그 화면에 보면, 지금 사진에 보면 그때 당시에 비리를 고발했던 기자회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마로니의 8인의 투쟁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로니의 8인의 투쟁을 할 때 2009년도였고요. 그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오세훈 시장님 전임 시절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장애인의 탈사 권리 있다, 보장해 달라라고 외쳤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어쨌든 자립생활 주택 등등 해가지고 탈사 정책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마로니 투쟁했던 분들은 자립생활 주택의 첫 번째 입주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전국의 제도들이 좀 만들어졌죠. 다시 그 우리 프리웰 재단의 역사로 좀 돌아가 보면요, 그렇게 임시이사 체계하에서 이게 치열한 어떤 이렇게 한 표 차이로 치열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한마디로 그 시절을 정상화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어쨌든 비리와 관련돼 있는 어쨌든 그런 이제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나가면서 정이사회가 꾸려지는데요. 임시이사가 아닌 정이사회가, 그 정이사회가 이제 법인의 미션을 명확히 하자라고 하면서 법인이 이제 인권, 탈시설, 사회통합, 자립생활 이런 이념들을 아예 딱 선포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렇게 네. 선포할 때 뭐 네. 반발은 없었던 거죠? 정이사회 다들 이쪽 분들로. 네, 이사들은 이제 다 이런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나 이런 전문 교수들이나 어쨌든 이런 인권 단체에 있는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모여서 그런 미션에 이제 반대할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 법인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딱 분명히 세웠고요. 그런 차원에서 2016년에 이제 사회복지 모금회가 그때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모데라 사업 같은 걸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SH공사에서 하는 지원주택 그 시범 사업도 좀 참여하고 이러면서 지원주택을 통해서 탈시설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또 마침 지원주택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지원주택을 좀 더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 지원주택 제도를 통해서 탈사를 좀 촉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광명이 보이더라고요. 예, 광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로 지금 이제 향유지뿐만 아니라 저희 법인의 산하에 시설이 3개가 있어요. 거주 시설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1차, 2차,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PPT로 넘겨주시면 우리 그 법인이 이제 이제 주도해서 이 탈서를 추진했던 이런 과정들은 어쨌든 법인이 의사결정 그 책임자잖아요. 의사결정 책임자가 이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는 그런 모든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인 이사회며 이사장이 저며 옆에 있는 우리 원장님 각종 민원, 진정, 소송에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시달린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어떤 게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은 현장에서 저보다 훨씬 더 인신공격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드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꿋꿋이 아까 원장님 발표에서 느끼셨겠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이런 신념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그런 인신공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회복지사의 신념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중심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현장에서 그 중심을 딱 잡고 계신 덕분에 또 이 탈시설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저는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는 사실 현장에서 한 발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격받고 힘들고 설득해야 되고 했던 분이 원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탈시설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지금은 너무 신나게 잘 살고 계시는 어떤 우리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저한테 마지막에 이사 가시는 날 저희 손을 꼭 잡고 원장님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좋은 데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원장님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제 손을 꼭 잡고 얼마나 하시던지.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인에서는 어쨌든 우리 원장님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여러 분들의 직원분들의 이 노력 그리고 이제 당사자와 가족들이 설득되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켜켜이 그 과정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탈시설을 추진하는 게 과거에는 어떤 개인이 나 탈시설 할래라고 하면 어떤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에서의 탈시설이 이제 추진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프레일 법인이 하는 거라든지 인강재단이 지금 서울시 시설 변환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구제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인도 이제 그런 목표 지향을 갖고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목표 지향성을 책임자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이사하는 그 이제 이전 단계, 그 다음에 초기 정착하는 단계, 정착 후를 지원하는 이런 단계가 되게 이제 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한 좀 안정적인 이전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과 당사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설명한다고 열심히 설명하긴 하지만 가족들은 사실 이 탈시설이나 이제 자립 지원주택으로 입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가족의 입장에서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가족들의 변화도 되게 놀라운데요. 가족들이 되게 반대를 하시다가 막상 또 이전해서 잘 사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 내가 탈시설의 전도사가 되고 싶다. 난 정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제 지원주택 나가서 일자리를 참여하시면서 나한테 용돈을 주러 오고 그냥 비장인 아들들이 자녀들이 어머니 집에 오는 것처럼 이제 내가 시설로 아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보러 우리 집에 온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어머니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 변화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연구도 되고 많이 좀 발표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탈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이 가족들이나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설득한다 그래도 어떤 자기와의 어떤 직접적인
생존권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생존권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의 과정의 어려움은 아무리 법인이 추진하려고 해도 그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법인에서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은 일부의 직원이라도 고용 승계를 하도록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 내 시설에 이제 전보 발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운영기관에 좀 고용 의무를 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노력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서 그 향유지 전체 직원 29명 중에 일부의 직원들이 11명이 이제 고용 승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8%인데, 근데 그것이 특정 직종, 그러니까 생활자율교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 분야만 이제 고용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일부가 좀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법인이 이제 공익이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이사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과 연동해서 진행하는 데에 좀 더 다른 법인들보다는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법인이 주도하는 어떤 탈설에 있어서 어떤 성과이자 이제 어려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법인의 또 특징 하나가 또 지원주택을 통해서 이제 탈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지원주택이 어떤 사회복지 어떤 지금 주거 서비스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원주택이 좀 더 뭐 예산이나 제도가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 모형이 다채롭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지원주택이 지금은 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주택 서비스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안정성, 영구성, 뭐 부양 의무 부담의 해소라든지 지역사회 기반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징들이 탈설 권리를 실현하는 어떤 토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원주택이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좀 확대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이 이제 탈설 추진하고 폐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사실 이렇게 공익이사가 들어가 있는 법인이 글쎄요 한국 사회에 몇 개나 될까요? 사실 손으로 꼽아요. 또 있어요? 프레 말고도? 프레 말고 있죠. 대구 인강재단이라든지 청암재단이라든지 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사실 민간법인 위주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설립자 가족이 그 법인의 운영진에 이렇게 있으신 그게 아주 일반적인 모델이고 공공이사가 들어간 모델은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리일의 모델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인이 이제 제가 추진해 보니까 아까 원장님도 이제 하나하나 관책을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 어떤 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시가 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해봤으니까 정책을 좀 더 선도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우리 법인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거주시설 2군데라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관외 시설, 그러니까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시설의 정책을 제안하는 데에 우리가 조금 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프리엘이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주변에서 들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니들이 가서 잘하나 보자 이것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좋게 말하면 좀 탈설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좀 더 잘하고 더 많은 정책들이 좀 더 풀리고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다른 법인들이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는데 고용 승계라든지 여전히 이제 지역사회 지원주택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할 일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서울시 내에서 일어난 시설 법인의 일이잖아요. 이제 정말 과제 중 하나가 저는 지자체의 노력이 아니라 이걸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맞습니다. 바람이 모두 다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의도 앞에서 농성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라고 하면서
때마침 작년 12월에 탈시설 그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네네. 그 법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쪼그라들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네. 작년 12월 10일 날 무려 6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셔서 탈시설 지원법이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근데 발의는 진짜 아주 첫 단계고 제정까지 가려면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리를 이제 추진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뭐 법이 없어서 탈시설을 못한다 이것도 핑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탈시설을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사실 하려고만 하면은 법이 없어도 추진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법이 없어서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의 변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 제정은 꼭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법 제정이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국제적인 어떤 규약이 아니더라도 인권적인 측면에서라도 지금 2021년인데 탈시설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그러니까 인간이 장애를 이유로 빈곤하다는 이유로 특정 공간에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형태의 복지 서비스는 이제는 정말 근절해야 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탈시설은 사실은 그분들이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계속 있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두고 이 정책은 기한을 두고 그 기한 안에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도 그래도 이제 법률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 다 이제 좀 제정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라파엘의 집이나 이렇게 이제 인권 침해 사건이 이제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는 인권 침해가 난 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 시설들 어느 시설들이든 평가하고 조사하고 제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이나 어쨌든 거주인들을 탈시설로 당연하게 지원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탈시설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꼭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탈시설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기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탈시설을 예를 들면 지원주택은요 12% 운영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비와 시비로 다 운영이 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우리가 좀 더 자립적이거나 좀 더 사회통합적이라고 얘기하는 주거 서비스는요 국비 지원이 없어요. 다 시비나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집단적으로 있는 게 좋지 지역사회로 나와서 그 사람들 사는 데를 다 시비나 도비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걸 원치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중앙정부의 의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꽤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부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오늘도 그 서울시 시설협회에서 이상한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네. 그 운영사업자가 이렇게 운영사업자의 이권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책, 이 패러다임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지 않고 이권 가지고 곤조를 부리면 이게 정말 정책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권 집단들, 그러니까 장애인의 권리가 우선하지 않고 운영사업자의 이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법률적인 의무 부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이상한 공익이사장님. 네, 그 이사장님은 운영사업자 아니세요? 네. 저도 운영사업자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곧 시설 폐쇄를 앞두고 있는 향유의 집과 그리고 그 운영법인인
프리엘 이사장님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프리엘 산하의 향유집은 없어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시설이 더 남아 있어서 이 2개의 시설이 어떻게 좀 시설이 폐쇄되고 자립 지원까지 나아갈지 이것도 남은 과제일 것 같아요. 네, 그 시간들을 앞으로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방청석에서 막 박수 치고 막 하는 사람 있지. 그거 하고 싶어. 안 돼? 그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찍어주세요. 방청석에 있는 거. 그러고 와 멋있다.